저는 이제 법률로 생명 보호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 사실은 법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법으로는 다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고 요지입니다. 사실 끝까지 들으셔도 이 내용 이상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현재 생명권이 어떻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좀 다시 한번 보게 하셨는데, 제가 이 결정을 꼭 소개해 드려야겠다. 구체적으로 좀 이런 소개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의 흐름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낙태와 관련한 현황이, 지금 낙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낙태 자유화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서 위기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낙태 자유화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진리인가 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진리,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생명권입니다.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에서 사실 생명이라는 용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이 부분에서 아예 명시화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권 중에 가장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다라는 형태를 헌법재판소도 여러 번 인정한 바 있고, 모든 헌법학자들이 다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의 자기결정권, 낙태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여기 똑같은 규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한 조문에 있다는 것이 저는 좀 굉장히 모순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뭔지, 우리의 사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10조에 그치지 않고 사실 우리 헌법에는 36조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2조에 2항에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하나 더 있는데, 저는 이 규정도 우리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가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성 보호, 시간, 육아 휴직 이런 것도 두고 있지만, 그 전에 근로기준법에서도 여성은 원칙적으로 야간 근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휴일 근로는 여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있거든요. 여성을 이렇게 특별히 보호하는 이유가,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해서도 아니고 모성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제도가 모성 보호 시간이다, 육아휴직을 준다, 이런 제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제도라고 보고요. 헌법에 이렇게 조항들이 생명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으로 낙태죄가 있죠. 근데 형법의 체계를 한번 보시면, 형법이 이제 장과 절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이제 몇 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24장이 살인죄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살인죄고, 25장이 상해 폭행의 죄고, 26장이 과실치사상, 27장이 바로 낙태의 죄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와 학대의 죄인데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을 잘 보시면요, 우리 이 형법을 만드신 입법자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낙태죄를 규정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살인을 한다는 것은 이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고, 상해와 폭행은 사람의 신체를 해하는 것이죠. 이제 그거 상해와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그 다음 과실치사상을 넣는데요, 그 밑에 바로 낙태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과 그 다음 태아의 생명을 해하는 낙태가 사실은 같은 레벨에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바로 질서지어서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낙태, 아기의 생명, 태아의 생명,
그리고 그 다음 아기의 신체를 상해하는 유기와 학대의 죄를 쭉 붙여놓은 거죠. 이런 체계만 보아도 태아의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로 태아의 생명을 생명으로 인정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형법상 낙태의 죄는 우리 법상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유일한 입법입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다른 입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형법의 기능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증해 드립니다. 형법의 기능은 이게 지금 법대에 들어가시면 형법 총론 시간에 제일 먼저 형법이 뭐 하는 건지, 뭐 하는 과목인지, 법인지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보호적 기능입니다. 보호적 기능의 1번이 법익의 보호입니다. 근데 낙태죄의 보호법익이 바로 태아의 생명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형법의 벌을 규정하는 이유가 제가 쉽게 그냥 생명권을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살인죄가 살인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형법의 목적이 아니고 그 보호법익, 생명권이라고 하는 타인의 생명이라고 하는 보호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과 결과를 바꿔서 전도해서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낙태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죄가 여성을 낙태를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범죄가 아니고요.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분명한 보호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법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형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의 보호입니다. 이것은 범죄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범죄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행위야 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간의 신뢰를 가지고 지켜가도록 하는 것이 그 보호 기능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형법의 원칙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법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형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입니다.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흔히들 낙태는 이제 처벌하지 말고 문화로 해결하자. 여성들이 자기 절제를 함으로써 해결하게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실제로 국회에서 낙태죄를 지금 입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낙태죄의 현황이 형법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태아의 사회생활을 불가결한 이 법이 태아의 생명권이 절대 보호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법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보충성의 원칙이 전혀 작용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적 기능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이 낙태죄랑 그닥 상관이 없는데 국가의 자의적 처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그러니까 신변에 관한 뭐 영장이 있어야 구속이 된다든지 이런 형법에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사회보호적 기능입니다. 이것도 역시 위에서 말했듯이 약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질서를 형법에서 벌을 주면서까지라도 질서를 지킴으로써 우리 사회를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그런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이 형법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낙태죄에서 지키고자 하는 이 태아의 생명권이 현재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서 아무런 보호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낙태죄는 우리 법상, 헌법상 인정되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있는 유일한 입법입니다. 그런데 형법이 현재 입법 공백으로 인해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법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낙태죄라는 법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우리 이제 여기 신학교에서 강의 들으실 때 또 공부하실 때 법을 보시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보다 법 조문을 한번 읽어보면 좀 더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후에 설명에도 도움될 것 같아서 법을 그대로 옮겨와 봤습니다. 낙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년 여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기 낙태죄라고 불리는 1항이고요. 이 항은 부녀의 촉탁, 승낙을 받아서 낙태하게 한 자도 형은 똑같고, 이 3항은 상해에 이르게,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이제 형이 좀 세집니다. 3년 이하. 사망이 되면은 7년 이하가 되고요. 근데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 이게 법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2019년 4월 11일 날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이 조항, 연두색 조항은 적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270조가 의사 등 낙태죄인데요. 의사의 낙태죄, 그러니까 의사나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기 보시면 벌금이 없죠. 사실 여기 벌금 조항이 있었으면 사실 이 사건의 원조가 된 헌법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이게 벌금 조항도 없어서 자기가 징역에 해당하는 전과를 가지는 것이 싫다라는 것이 헌법 소원의 청구 취지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벌금 조항이 없었으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헌법 소원 안 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항도 아까 이제 의사의 낙태죄에 의해서 치사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똑같이 헌법 불합치인데 이 부분 269조 1항과 270조 1항 의사 부분만 헌법 불합치 판단을 했고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했는데 개정을 하지 않아서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이 연두색 표시된 부분만 효력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나머지 조항에 의해서 촉탁 승낙을 받아서 낙태하게 한 자, 의사 말고 약사 이런 사람들은 처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사실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런 논란을 다들 피합니다. 다 피하고 그냥 낙태죄 없는 세상인 것처럼 현재는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법적으로 형식적인 법에 따르면요. 의사가 지금 낙태를 해도 부녀의 촉탁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에는 해당합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낙태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 낙태죄라는 것이 태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적 규정인데 현재는 효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사실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했었고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사유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불합치가 났고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 조화로운 방안을 입법자들이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더 늘어났겠죠. 실태를 사실 누구도 추산할 수는 없는데 이게 통계가 잡히지 않아서 30만에서 100만 명까지 낙태된다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낙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12주 이내에 95%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대부분이 사회 경제적인 사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다시 보면서 사실 좀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이런 변론을 들으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시 또 울컥해지는데 왜 제가 이 강의 오기 전에 이걸 다시 읽으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제가 여러 번 읽었었는데 이번에 이걸 읽으면서 우리의 이성 안에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는데 저도 전에 들으면서 뭐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모순들이 막 보이면서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분별해서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간통죄 간통죄 위헌도 이런 식으로 났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가능한 범위처럼 그렇지만 잘 읽어보면 또 그 안에 모순을 찾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이성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것이 위헌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사람의 이성으로 자꾸 깨버리는데 결국 그 안에 숨은 모순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결정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사실 헌법재판소 2017 헌바 127 이렇게 치시면 어디서나 검색이 가능하시고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고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헌법재판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사건 번호나 혹은 낙태죄 치시면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학문적인 공부를 많이 하신 논문도 많이 보시고 책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충분히 읽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가슴이 먹먹하시겠지만 한번 보시는 것도 이 땅의 생명윤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문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269조 1항, 270조 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만 판단을 했고 이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2020년 작년 말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인 거고요. 어디에도 위헌이라는 얘기는 주문에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주문이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태죄 위헌이라는 말은 사실은 다 틀린 가짜 뉴스입니다. 이 내용을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지루하시겠지만 요 안에서 모순점을 찾아보시면 나름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의 대부분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다수 의견이라고 하는데요. 다수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정을 하면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수의 논리입니다. 자기결정권의 논리에 의해서 낙태죄가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헌법에 불합치한다라고 했는데, 이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것이 어떻게 인정했냐면, 여성이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 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결정권의 이 낙태죄 헌법 불합치를 이끌어낸 이 권리입니다. 그런데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태아의 발달 단계 혹은 독자적 생존 능력과 무관하게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형법적 제재 및 이에 따른 형벌의 위하력으로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위하력이라고 하면, 위하력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벌을 주니까 이게 무서워서 그 행위를 피하게 되는, 범죄를 피하게 되는 그런 형법의 효력인데, 그걸로 그렇게 무섭게 해서 임신한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임신을 유지하거나 출산하게 되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 그래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일단 나쁜 조항이다라는 걸 전제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또 모순되게도 태아의 생명권과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는 명백하게 인정을 합니다. 이 다수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면서도 그 안에 이 조항을, 이런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언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 없이 자명하다. 이것만 봐도 사실 모순 아닌가요? 이 다수의 의견 안에 이거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걸 인정하는데 어떻게 그 다음 논리가 나오지?가 의문이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 논리가 계속 이거를 바꾸려고 하기 위해서 계속 긴 논리를 펼칩니다.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정했다니까요. 근데 어디서 뒤떨어지냐면, 제가 빨간 글씨, 이렇게 보기 싫은 빨간 글씨로 쓴 것이 이제 저게 제가 보기 싫은 문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안은 국가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확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고, 자기 낙태죄 조항의 존재와 역할을 간과한 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직접적인 충돌을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사실 이거 제가 다시 여러 번 읽어봤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함정이 있었구나. 여기서 지금 여기 앞에서 계속 국가의 의무, 생명권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앞에 문장만 해도 보래요. 태아의 생명보호를 확정적으로 만든 자기낙태죄 조항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지. 그러니까 낙태죄 조항과 자기 결정권이 부딪혀서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보호할 건지,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예가 헌법상 기본권 충돌해서 판단하는 기준인데 밑에서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 충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크머니 여기서 이 한 문장을 숨겨놓고 여기서 피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앞에 또 나와요. 생명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은, 이게 제가 앞에서부터 쭉 잘라서 넣은 겁니다. 앞 뒤를 편집해서 넣은 게 아니고요. 일부러 얼마나 웃긴지 앞에서부터 좀 부수적인 내용 빼고 편집해서 넣은 건데,
다시 이 내용이 나와요. 생명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므로 인간으로서 형성되어가는 단계에 있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하다. 국가는 자기 낙태죄 조항을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다.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태아의 발달 단계 혹은 독자적 생존 능력과 무관하게 임신 기간 전체의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낙태죄 조항 중에 전면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게. 그래서 국가는 형법적 제재 및 이에 따른 형벌의 위하력으로 임신한 여성에게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신의 유지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부담 및 출산 과정에 내재한 신체 내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출산의 결과로서 모자 관계를 형성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게 법에 의해서 국가가 강제하고 있다. 라고 보면서 이 낙태죄 조항을 앞에서 본 거랑 달리 이제 슬슬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앞에까지는 논리적으로 아무런 모순이 없었는데 그 빨간 글씨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후로 슬슬 이제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 그래서 약간 이렇게 꼬아놓은 걸 제가 나름대로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런데 자녀의 양육은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끊임없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노력을 요구하고 여성이 처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과 직장 등 사회생활의 어려움, 학업 계속의 곤란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쭉쭉 이러한 부담과 어려움은 성차별적인 관습과 가부장적 문화, 열악,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서 제가 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다 쓰고 있는 용어라 가지고 한번 다 보세요. 이게 법률가들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열악한 보육 여건 등 사회적 문제가 가세할 경우 더욱 과중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임신 출산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생활에서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육아에 있어 남성에 비하여 더 큰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퇴직으로 이어져 사회적, 경제적 삶의 단절까지 초래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혼 여성 취업자 중 결혼, 출산, 임신,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이루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력 단절 경험자의 비율은 15세에서 29세는 2.9%, 30에서 39세 26.5%, 40에서 49세 46.7%, 50세 넘으면 23.9%에 이른다고 한다. 저 진짜 이 문장을 보면서 약간 좌절? 네. 굉장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여성의 입장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저 왜 예전에는 이 문장을 못 봤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장이요. 태아의 생명권과 맞바꿔진 여성의 권리입니다. 여성의 권리 보세요. 사회 경제적 생활에 있어서의 많은 불이익입니다. 예. 그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퇴직입니다. 사회 경제적 삶의 단절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삶의 단절이 물론 사회와 고립돼서 혼자 사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한데 한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중대한 권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권리에 물론 뭐 무게를 달 수 없겠죠. 어떤 권리도 중요하고 여성들이 심지어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게 국가가 태아에 대한 생명을 모두 포기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동등한 것인가, 우리 여성들이 정말 많이 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국가에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연속적 발전 과정에서 생명이라는 건 공통 요소만을 이유로 언제나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법 질서가 생명의 발전 과정을 일정한 단계들로 구분하고 그 각 단계에 상이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든 것이 낙태죄와 살인죄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낙태죄로 약하게 처벌하고 살인죄는 좀 더 중하게 처벌하고 수정란에서부터 이 착상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는 형법이 보호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호하지 않는 것이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라는 논리를 이끌어냅니다. 여기서 의문 가지셔야 됩니다. 낙태죄는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처벌을 안 하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낙태죄가 사실은 법에 들어올 때부터 뭐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죠. 이거는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하게나마 보호를 하고자 한 건데, 보호를 포기하는 거죠. 보호를 포기하는 것인데 보호 정도를 단순히 달리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슬그머니 자신들의 마치 빌라도와 같이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에 대한 책임을 슬그머니 피하고자 합니다. 예, 또 국가가, 제가 표시 위에 혹시 지루하실까봐 위에 페이지 수를 표시했습니다. 8페이지 아직 반밖에 못했습니다.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경우 태아의 생명권은 보호되는 반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완전히 박탈된다. 반대로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보호되는 반면 태아의 생명권은 완전히 박탈된다. 따라서 국가의 입법 조치를 매개로 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1인 대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권리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임신한 여성과 태아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그 대립관계는 단순하지가 않다. 태아는 엄연히 모와는 별개의 생명체이지만 모의 신체와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생명의 유지와 성장을 전적으로 모에게 의존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의존적인 매우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은 어머니로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부담한다.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않고 일치한다. 이게 읽으면서 다 맞는 얘기인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진짜 자를 수가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원문을 옮겨오지 않고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다 틀리지 않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엮으면서 묘하게 순서를 이렇게 바꾸니까 이게 엄마와 태아의 대립되는 권리인 것 같으면서도 대립되지 않지만 결국 대립돼서 엄마가 결정하는 것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고 태아가 있는 것이 엄마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형태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낙태 갈등 상황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낙태 갈등 상황에서도 종종 발현되는데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신한 여성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임신, 출산, 육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 자녀가 출생하면 어머니가 자신뿐 아니라 태어날 자녀마저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낙태를 결심하고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태아가 아까 묘하게 다시 엮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엄마가 낙태를 결정하게 되는 데는 태아를 위한다는 마음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결정, 그 논거를 넣기 위해서 묘하게 묶인 듯 풀린 듯 동일체, 다른 생명, 이렇게 여러 가지 논거를 든 건데요. 이러한 판단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옳고 그름을 안 따져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도덕적 판단은 안 하고, 이러한 낙태 갈등 사항이 전제게 된다는 것은 가해자 대 피해자의 관계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고정시켜서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논리를 버리고, 우리는 버리자. 그렇게 하고, 이 독특한 다른 논리를 생각해 보자라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형량에 의하여 양자 특일 방식으로 선택된 어느 하나의 법익을 위해 다른 법익을 희생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마련할 것을 국가에 요청하고 있다. 그나마 자기들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또 이상하게 이거 나오는데, 이게 낙태죄를 없애는 데에도 쓰일 수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낙태죄와 관련한 수사 현실입니다. 낙태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인공 임신 중절 변동 실태 조사를 했는데 2010년 기준으로 약 17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공식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입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체감하는 것을 전국으로 확산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 건까지도 나오고요. 통상적으로는 연간 50만 건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출생하는 태아의 수보다 낙태로 사망하는 아기의 수가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여성이 낙태 범죄로 기소된 경우가 연간 10건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낙태죄를 없애는 논거로 사문화라는 형태로 들고 들어옵니다.
낙태죄가 실질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이 조항이 실질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없애도 아무 효력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반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처벌 안 되는데 굳이 낙태죄를 왜 없애야 되지? 이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낙태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나서가지고 전국 여성들이 나서서 이렇게 이걸 없애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지? 아무도 이 10건도요, 실제로 보면요, 들어가 보시면 이 10건이 사실 이 의사분들, 낙태를 많이 하는 의사분들이 이제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에서 고발당해가지고 수사를 당하거나 아니면 여성과 헤어지면서 여성에게 낙태를 종용한 남성분이 굉장히 좀 악질적으로 여성을 괴롭혀가지고 강제로 낙태하게 한 경우, 이런 분들 아니면 처벌이 안 되었다고요. 근데 이런 논리를 들어서 낙태죄를 없애야겠다는 논리로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논거를 준 게 여기 사회적 경제적인 사유입니다.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이 처해 있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대한 형법적 제재의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임신한 여성은 임신 유지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부담, 출산 과정에서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 위험을 감내하도록 강제당할 뿐 아니라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직장 등 사회 생활에서의 어려움, 학업 계속의 곤란, 경력 단절 등을 포함한 각종 고통까지 겪을 것을 강제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경제적인 사유를 인정해주지 않는 한 이 낙태죄는 부당하다, 낙태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위헌성을 판단하면서 그나마 여기가 좀 꼭 봐주셔야 될 게 우리가 원용할 수 있는 논거라고도 생각하는데, 이 결정 가능 기간이라는 게 이제 태아가 22주 넘어가면은 50% 이상이 혼자 살거든요. 의료적 지원을 하면. 근데 그 기간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 사회 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갈등 상황에도 예외 없이 모두 낙태를 처벌해서 임신의 유지 출산을 강제하고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이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낙태죄를 없애는 게 여러 논거를 들어서 판단을 했지만 낙태죄를 다 없애라는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논거를 들어서 이성적으로 해도 낙태죄를 다 없애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위헌 결정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한다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 착상 시기부터 이 시기까지를 결정 가능 기간이라고 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낙태에 대해서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헌법 불합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걸 간략히 설명드리면 위헌의 일종이긴 합니다. 위헌의 일종인데, 위헌으로 결정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효력은 당분간 있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서도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서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입법자에게 어떤 구체적인 명령을 합니다. 이 조항들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낙태 형사처벌에 관한 규율을 형성함에 있어 가능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그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건지, 그리고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최적화할 건지를 고민해라. 그래서 어느 시기까지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등을 포함해서 결정 가능 기간과 사회 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그리고 상담 요건이나 숙려 기간 같은 요건을 둘 건지, 이런 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설치한 한계, 그러니까 2020년 12월 30일까지 이런 것을 정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니 이 안에서만 입법 재량을 가지고 결정을 해라 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예, 길게 보셨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읽다 보면 정말 깝깝합니다. 이렇게 다 이름 보면 맞는 문장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논거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민이 법조인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결국 이 결과도 근데 위헌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으로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전부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지는 이 생명은 국가가 보호하기로 결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데 일부 생명에 대해서 우리 국가는 생명을 보호하기를 포기했다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이 결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목을 들어서 이 내용을 우리 흐름으로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하는 거 보시면 사실 우리 시대의 흐름과 매우 좀 유사합니다. 너무 글자가 많아서 보기가 힘드니까 제가 다음 장으로 넘겨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다수가 결정하는 그 의견의 형태로 결정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포섭하게 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다수의 의견이 이제 소수를 이끌고 가는 형태로 하고 소수가 자기 의견들을 소수 의견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전까지는 헌법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언제나 위헌이라는 의견들이 소수 있어 왔습니다만 합헌이라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이 우리 사회에 낙태죄를 계속 남기는 형태로 법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 이 흐름이 바뀐 거죠. 이게 우리 사회에도 동일한 현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국회와 정치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결정한다면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다수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는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왜 이게 다수이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뀌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수 의견이 바뀌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만큼 흘러왔기 때문에 다수 의견이 다시 이렇게 반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다음에 낙태와 관련한 현황과 우리의 모순도 이제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낙태죄와 관련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입법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법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회에. 법안이 6개 있고요. 그 중에서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안은 정부안과 이제 국민의힘 2분 의원님들 안입니다. 아까 주수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부에서는 임신 14주 이내에 낙태를 무제한 허용해라 라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24주가 되면 이제, 사회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에만 24주까지 허용하고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조혜진 의원님은 6주 이내에는 무제한으로 하고 10주까지는 사회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가능하고 20주까지는 강간이나 여성 건강 침해 시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서정수 의원님은 임신 10주 이내에는 강간, 중강간,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서 하는 모든 낙태는 임신 10주 이내에 다 끝내라. 10주가 넘어가면 건강상 현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 3가지 안은 제가 왜 안 썼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권인숙, 박주민, 이은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는데 일단 낙태죄는 다 없애는 겁니다. 정부 개정안은 제가 이제 다 분석해 봤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제가 아까 썼지만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14주까지 간다니까요. 14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4주 너무 깁니다. 그리고 24주까지 사회 경제적 사유가 되면요. 이거 실질적으로 낙태죄 없는 거랑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안이 되고요. 그나마 정말 기쁘고 다행인 것은 우리 조혜진 의원님과 서정수 의원님을 제가 실제로 배웠습니다만 독실한 크리스찬 국회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로 이분들이 이런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슬픈 것은 이분들이 낙태를 어느 정도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런 법안을 들으시고 많은 이제 분들이 그 얘기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이 일부는 포기할 수 있느냐. 저한테 이런 얘기 막 항의도 하셨는데 무슨 방법이 없어요. 헌법재판소 우리가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는 무제한 허용하라는 게 취지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가 이만큼 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마지노선을 긋는 것이지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 시대가 이르렀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안을 발의하시고 여성단체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거 발의하시는데도 사실 이제 되게 힘들게 동의하시는 의원님들 대부분 크리스찬 의원님들이시고요. 이제 약간 어떤 사회적인 비난이나 뭐 항의가 있을지라도 하겠다라는 의지가 없으신 분들은 이것도 발의하기 힘드신 지금 상황입니다. 정치권에 미치는 여론의 현황이 이 정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논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당한 방법이라고 하면 지금 낙태죄가 6개의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순서가 되면 법안에 이렇게 안건이 올라가면 발의한 순서에 따라서 이제 안건이 쭉 올라와서 그 법안 소위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낙태죄는 제가 볼 때는 논의하지 않기로 거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건으로는 올려놓습니다. 시간 나면 논의할게 라는 형태입니다. 시간이 안 납니다. 법사위에 안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국회에는 각 상임위가 있고요.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 통과를 시키면 그 다음에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문구 자구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형법은 법사위 소관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할 일이 많은 법사위에서 이 법을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러 하려고 마음먹지 않으면 이대로 물면서 몇 년을 끌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론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살짝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 흐름을 누가 바꿔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여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아까 사회경제적인 사유와 주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낙태 실태조사 할 때 여기 나왔던 건데 12주까지 보시면요. 12주까지 95.3%의 낙태가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정부 법안은 14주 이내까지는 무제한 낙태 허용하자는 겁니다. 이건 사실 그 여성 운동가들의 비판은 피하면서 낙태죄를 완전히 없애기는 부담스러운 정부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법안입니다. 국회에서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정부 법안 정도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정부 법안에 대해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를 왜 하는가라는 이런 실태조사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태조사할 때 나왔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사회생활, 경제문제, 자녀계획, 파트너 관계, 파트너 요구, 부모 요구 대부분 80% 이상입니다. 아까 95%가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에 그 나머지 5% 중에서도 80%를 빼면요. 정부 안에 의하면 98%의 낙태가 그냥 합법화되는 상태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현재 판결에서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보셔야 돼요.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부모가 모두 소득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낙태를 종용하거나 명시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여성과 혼인 중에 상대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한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아이를 임신한 후 상대 남성, 여기 결혼 안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죠. 상대 남성과 헤어진 경우,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는 사회 경제적인 사유로 특별한 고려를 하라는 겁니다. 이걸 고려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24주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사유를 짜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모든 낙태에 우리도 실질적으로 임신을 지속할 수 있을까? 어려움이 되는 그런 어려움의 사유인데 이런 경우에 다 낙태를 허용해 준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낙태죄를 남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생각해 보라고 한 것이지 사회 경제적인 사유를 허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변명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하신 박상훈 원장님이 이 법률 집행하시는 기관에 계셨는데 아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나왔지만 태아인 경우에는 형법이 보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윤리법에서는 인간과 인체의 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 법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아 말고요. 배아나 유전자는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존엄과 정체성 보호라는 규정이 있고요. 인간 복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자궁에 뭐 이런 세세포 복제 배아를 착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법이 있고요. 이종 간의 착상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아를 하나하나 보존합니다. 보존 기간도 두고 있습니다. 보존 기간도 두고 보존 기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보존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저 기록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 배아나 이런 수정란 이런 건 하나하나 다 보존을 하는데 태아가 버려질 때 제가 산부인과 선생님께 들었는데 어떻게 버려지는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진짜 끔찍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분만실 옆에 변기를 둔답니다. 변기를 두고요. 뜰채를 둔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내려보내고 큰 것은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합법적으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싸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다들 이제 간호사가 최근에도 어떤 뉴스에 나왔던 판례가 간호사가 고양이 소리가 나서 분만실에 가보니까 태아가 아직 살아 있었던 그렇게 버려집니다. 우리 얼마나 모순됩니까? 우리의 법 체계가 이 배아는 하나하나 보존하는데 태아는 심지어 낙태된 태아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동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차라리 낙태죄를 논의를 하고 정식으로 기간을 정하고 그러면 그 기간 안에 합법화된 낙태, 어쩔 수 없이 법으로 우리가 처벌하지 못하는 낙태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 태아의 사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나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면서 이 태아의 사체를 인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비겁합니다. 그리고 이게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놓아두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이 그냥 제가 이제 어떤 의원님이 쓰신 걸 보고 그냥 지금 그러니까 여성 의원분들께서 이런 12월 31일이 지나고 1월 1일이 되자 낙태죄 없는 세상, 그 낙태죄 위헌 1일차 낙태죄는 위헌 결정이 안 났다 막 어디 가서 막 떠드니까 슬그머니 낙태죄 없는 세상으로 이렇게 바뀌는, 국회의원들도 법을 모르시는 이런 세상으로 비겁하게 없는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뉴스에 나왔죠. 태아의 탯줄을 달린 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걸 알겠죠. 우리가 배아는 버릴 때 이제 막 어떻게 버리는지 하나하나 기록 보존해가면서 버리는데요. 우리는 태아를 이렇게 버립니다. 이 태아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잘 살았답니다. 어디 가 있는지까지 사진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뉴스들을 볼 때 제가 되게 많이 회개했던 부분이 뭐냐면, 나조차도 이 엄마는 정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럴 거면 왜 낳았지? 우린 이런 생각 안 했나? 나는 안 했나? 그리고 이제 이런 엄마들을 가끔 상담하고 심지어 변론도 하게 되는데, 검찰에서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그렇고 저도 또한 물어보게 됩니다. 왜 낙태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네. 그게 더 낫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모체의 결정이 또한 그것이 태아의 결정인 것처럼 우리는 믿고 있는데, 태아는 사실은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아기를 어떻게든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살아난 것만으로도 우리만이라도 덜 비난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것도 또한 우리의 아이러니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자연보호, 북극곰 보호, 유기견 보호, 태아 보호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태아 보호를 얘기하면 꼰대이고,
제가 이제 속한 카톡방이 쎄해집니다. 네,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아무 댓글도 달지 않습니다. 스스로 인지하고들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다른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루 3,00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하루 3,000명.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추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낙태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뭐 그런 뉴스도 아주 나와서 유기한 아이만 몇 명 된 엄마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이러니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동물보호법입니다. 동물 학대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노란색 표시해놨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아까 낙태죄 몇 년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교수님 기억나세요? 네, 1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었습니다. 태아를 죽이면. 근데 동물 학대는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낙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 나오셔서 그런 얘기 해주셨나요? 네. 얼마나 잔인하게 죽는지 저도 듣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목을 매다는 게 잔인한 방법인데 이렇게 죽이면 3년입니다. 우리가 태아를 정말 찢어서 죽이는데 1년 이하가 중하다고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최근에 이게 저희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서 이런 차량 시위를 돌았습니다. 국회 앞에 도로를 이런 사진을 달고 돌았습니다. 근데 사진과 뭐 이렇게 LED 낙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회를 돌았는데 대부분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요 화면을 보고 나보다 개 고양이가 소중해요? 이 화면을 보고 반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걸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 왜? 애견인들, 애완동물 뭐 키우시는 분들이 이걸 보면 마음이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취지를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종 타협은 이거 말고 이제 반대편 화면을 언론에 내는 걸로 했는데 이게 왜 어렵죠? 왜 개 고양이는 그토록 사랑하면서 이게 아기가 왜 더 소중하냐고 물어보면 그게 왜 반감이 생기는 걸까요? 최근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게 마치 애완동물 대신 자기의 자녀를 죽게 만든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라는 설교를 하실 때 사실 이제 듣는 다른 분들은 정말 그런 거구나,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야, 우리 시대가 이제 이렇게 가겠구나. 애완동물 대신 내 애를 죽이고 있어. 저는 그래서 보고 있잖아요. 아까 보시지만 이 애완동물은 지금 조금만 뭐 어떻게 되면 그 뉴스, 길에서 새끼 고양이가 작은 병에 들어가서 그 뉴스를 안 담았네요. 작은 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수구에 있었거든요. 몇 마리가. 그거는 경찰이 입건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 학대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근데 이제 태아의 사체가 길에 굴러다니면 조사를 해봐야 처벌을 못하는 이런 모순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우리의 무의식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내 애완견을 더 예뻐하고 우리 자녀 앞에 놓는 일은 없는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반감을 가지셔서 저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낙태죄의 대안을 마련하라는 게 사실은 결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시위 현장 모습인데요. 저희 행동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전에 바로 이제 무슨 토론회를 하면서 우리 제목이 뭐였냐면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 없을까? 대안입법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 뭐 이런 형태로 제목을 지었더니 울 거 다 보는 거죠.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국회를 종종 다닙니다. 이제 돈 주머니 싸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던 모양인데 뉴스 보면은 저는 오로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로지 가서 이거 안 됩니다. 도덕과 윤리를 침해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정부 안 정도 받아들여라.
그러면 혹시 논의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는데, 아, 그건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게, 낙태죄 더 이상 논의가 안 되는 게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협상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요. 반대로 물어봅니다. 그럼 저희가 정부안 받아들이면 저쪽에서는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다른 대안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저들은 이미 낙태죄가 없는 세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쪽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타협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볼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내신 생명을 두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접근합니까? 왜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양보해가지고라도 어떻게 남겨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까? 허울이나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항상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입법자로서 특히 저는 이제 그 법률가로서 조정 제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분쟁 오래가지 않도록 저는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조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려요. 변호사비는 좀 덜 받지만 빨리 끝내시는 게 좋으시잖아요. 소송 길게 가시겠다고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변호사비 덜 받을 테니까 그만큼 그냥 안 번지다고 생각하고. 근데 타협하지 말아야 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어느덧 슬금슬금 다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려있는 지경입니다. 낙태 자유화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낙태를 자유롭게 한 다음에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이제 살아서 태어난 아기들이 방치돼서 죽게 됩니다. 이게 제가 올해 작년 말에 있었던 국회에서 있었던 낙태죄 공청회에 가서 이 얘기 했는데 아주 다 의원분들이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까 쓰레기통 사례 보셨잖아요.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이게 이제 안락사법입니다. 안락사법 우리나라에서 진짜 지금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락사 존엄사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현재 이제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중단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 이거만 뽑아놨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도 위험성이 계속 가지고 있죠. 뭐 대리 판단이나 추정 판단을 한다든지. 저는 이 법도 상당히 위험한데 낙태죄를 처음 접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감히 생명의 무게를 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태아의 작은 생명, 가벼운 생명은 법으로 보호하지 않아도 돼. 포기해도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이 이제 안락사입니다. 점점점 좁혀들 겁니다. 안락사는 나이 드신 분들의 생명은 좀 더 가볍잖아. 포기해도 돼. 살고 싶지 않으실 거야. 라는 판단을 대리로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레벨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까 이제 들어보니까 따로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도 또 세미나가 있는데요.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결코 생명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앞장설 수도 없고요. 계속 어려운 사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정들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3월 27일자 뉴스입니다. 신생아를 변기의 살해 방치해 숨지자 불태우려 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사 집행유예가 석방됐습니다. 이 사건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20대 남녀가 이제 여성분이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1시간 정도 변기에 그냥 방치합니다. 죽을 줄 알고. 근데 안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를 이 아이가 1시간 정도 있었는데 제대로 안 죽었습니다. 그러자 토치로 불을 태웁니다. 토치로 불을 태우는데 안 타잖아요. 그래서 결국 묻어뒀다가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요,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 법이 경하다고 하는데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생명을 이렇게 자기 자녀인 생명을 이렇게 죽입니다. 자기의 죄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실제 해외 사례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이것도 뉴스에 나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쓰레기 더미 안에
사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체를 처벌을 못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례는 뭐냐면 태아가 그러니까 엄마가 혼자 불법 낙태약을 먹고 낙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엄마의 자기 낙태죄는 형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약을 판 약사는 처벌되느냐? 약사가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 엄마는 처벌을 안 받고 그분은 지금 현재 불법이라서 불법 유통은 처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처벌이 안 되는 상태고 아기는 뭐 특별히 처리하는 법률도 없고 규정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통에 굴러다녀도 아무도 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쓰레기 봉지 안에서 아기 인형과 같은 살아있는 아기를 보게 된다면 이것이 아무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 무슨 몇 옛날 미개한 국가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생명윤리의 현실이고요. 우리나라 법 적용이 법이 지금 다 살아서 움직이고 집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입니다. 저는 약간 그 20대 남녀가 괜히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가 생명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오면 오히려 짐이라고 생각하고 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죄를 지우기 위한 것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생명윤리가 땅에 떨어진 나라 생명윤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낙태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고 낙태는 나랑 상관없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생명윤리의 인식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참. 이제 예비 목회자분들께 요 뉴스도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낙태까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나는 태어난 아기들을 잘 키워주는 사역을 하면 어떨까? 근데 먼저 생명윤리를 바로잡지 않으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서초구에 있는 실제 교회에서 영유아를 불법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인간은 받지 않은 데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엄마들이 맡길 수 없는 곳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신 거잖아요.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이제 분이 일부러 잠입 취재를 합니다. 한 달간 잠입 취재를 해서 잘못한 것만 다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여기에 기자회견 하는데 여기 안 나왔지만 저기 유력한 전 국회의원도 있고요. 교회를 앞세워서 이런 걸 제보를 하고 한 달간 잠입 취재를 해서 이걸 내세웁니다. 예. 인가를 해주거나 도와줄 방법을 찾지 않고 사실 생모가 키워도 우리 아이를 때릴 때가 있고 혼낼 때가 있고 울릴 때가 있습니다.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뭐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잘잘못을 사실 요 목사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만나보고 싶었는데 법률적으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감당하시겠다는 연락을 간접적으로 받았는데 아무튼 이 양육해 주시는 아이들은 다 딴 데로 보내시고 되게 힘들어 하셨다는 말씀만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 굳이 여기 사실 맥락 약간 벗어났지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생명윤리를 바로잡지 않고 이 생명에 대한 우리 교회의 인식을 바로하지 않고는 결코 이 문제가 뒤에서 사부작 내가 할 수 있는 요만큼만 그냥 조금 해보지 이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점 세상의 물결은 이만큼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형태고요. 생명윤리로 다시 돌아가면 이것이 바로 생명윤리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10대가 보험 자기 설계사가 됐다고 했죠. 설계사가 되어서 자기 여자친구 앞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친구들을 불러서 위장 결혼을 하고 그 여자친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범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친구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차량을 구매하고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명윤리는 이제 내 뱃속에 그냥 이 지금의 시대는 사실 우리 많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세상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뉴스 보시면 다들 마음 아파하시지만 이게 많은 친구들의 제가 사건을 통해서 접하는 많은 사람들 안에 이미 어느 정도 스며들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학교 내 폭력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둔감해지는 시대.
다른 사람의 아픔에,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에 굉장히 둔감해지는 시대로 우리나라는 이미 접어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이제 IPPF라고 해서 세계 이제 인권연맹에서 이런 이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축하받을 일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보내면서 누가 했는지 다 여기 썼어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인구보건복지협회인데 이 인구보건복지협회는요 사실 보건복지부에 돈을 받아서 일하는 협회거든요. 근데 이 낙태죄 폐지 앞장섰다는 게 진짜 우리나라의 모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지령을 내립니다. 낙태에 접근을 제한하는 어떠한 양심적 거부도 허용할 수 없다. 그 다음 할 일이 이겁니다. 양심적 거부까지도 막아라. 입니다. 이렇게 낙태죄를 그냥 여성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계속 밀려옵니다. 자, 우리가 낙태죄 진료 거부권이 논란입니다. 자, 저는 깜짝 놀랐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 양심의 자유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또 나옵니다. 태아를 죽인 것에서 모자라서 의사들의 접근권까지 막습니다. 의사의 직업윤리에도 반한다는 겁니다. 나는 양심을 걸고 이걸 하는데 직업윤리상 원하는 여성에게 이걸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임신 중절 수술이 의사가 방해해서 늦어져서 임산부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 거부권을 그냥 인정하면 안 된다는 반대 논리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 헌법상 양심의 자유 때문에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여기 보시죠. 여가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책연구원입니다. 국회에서 나서서 이런 포럼을 합니다. 이 포럼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포괄적 교차적 고려와 접근성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법과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 마련인데요.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에 보시면 포괄적 성교육도 들어있지만 임신, 출산, 임신 중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권리.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 기본법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법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임신 중지의 권리입니다. 낙태권. 낙태권이라고 말하면 되게 싫어해요. 임신 중지권. 임신 중지에 접근할 권리.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실제로 찾아가서 말했을 때 낙태를 하겠다는 병원과 하지 않겠다는 병원을 구별해달라 라고 했더니 구별해서 그럼 공시를 해달라.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들이 더 많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두 개를 공시해달라. 그래서 낙태를 원하지 않는 여성들은 그 병원을 주로 찾아가고 우리들은 산부인과를 가더라도 하나의 산부인과를 가더라도 낙태를 안 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낙태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낙태 시술하는 병원 앞에 가서 시위하실까봐 그분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낙태 시술하는 병원의 리스트는 올릴 수가 없고 낙태를 하는 병원의 리스트는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역차별적 사고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마인드 속에는 임신 중절에 접근할 권리는 자유롭게 인정되어야 되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제한이기 때문에 그 제한 받는 사람들이 우리 마스크 쓴 사람들이 오히려 입장을 마스크 쓰고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제한 받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영어니까 다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교사가 낙태는 도덕적으로 틀리다고 믿는다고 했더니 파이어 됐습니다. 네. 도덕적인 기준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캐나다가 어떤 나라냐면 지난번에 이제 국회 가서 공청회 했을 때 낙태죄 폐지를 강하게 찬성하시는 여성 운동가께서 활동가께서 나와서 캐나다의 낙태 제도에 대해서 막 찬양하셨어요. 근데 캐나다는요 대부분의 이 의료가 다 공공화돼 있고 실질적으로 낙태를 원해도 병원까지 가기가 접근하기가 오히려 어렵고요. 굉장히 우리나라랑 완전 체계가 다른데 오로지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곳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또 캐나다 뉴스가 있습니다. 어떤 역차별이 일어나냐면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말했던 낙태 반대 운동가가 낙태 시술 병원 앞에 가서 시위를 합니다. 시위를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위 때문에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어떻게 되냐면 낙태 병원 이름은 언론 매체에서 삭제 명령을 받습니다. 그 병원
병원의 영업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이 여자분은 자기가 이제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시위를 하시다가 잡혔는데 아직 잡힌 상태잖아요. 이 체포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해요, 사진으로.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하고. 근데 낙태 병원 이름은 삭제 명령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걸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의 접근권은 보장하지만 낙태가 나쁘다라고 말할 자유는 제한되는 거. 이게 아까 보셨지만 여기 보시면 포괄적 교차적 접근성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법이죠. 이들이 생각하는 평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권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것. 다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거 낙태 자유화는 진리인지에 대해서 이게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니까 다 그런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낙태가 해외 낙태법 보시면요. 무조건 허용하는 나라가 전면 금지된 나라가 67%입니다. 유엔 전체 국가 중에. 허용된 나라가 32%고요. 허용됐어도 12주에서 13주 정도까지만 낙태할 수 있는 게 39개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약간 강성 페미니스트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셔가지고 지금 낙태죄가 없는 상태고 완전히 없애자고 하는데 전 세계에 낙태죄가 완전히 없어진 나라가 최 10개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 흐름에 여기 최선두에 서자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실 성의 자유화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낙태가 결혼한 가정에서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포르노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낙태 자유가 있는 나라의 93%가 포르노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왜 하겠습니까? 낙태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자기를 자유롭게 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낙태 허용 국가의 혼외자 비율을 뽑은 이유는 대부분의 나라가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면 혼외자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2%입니다. 낙태 자유화를 하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혼외자의 비율이 높다는 게 뭔지 우리 목사님들은 그리고 여기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울타리가 없는 곳에서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지금도 이미 다음 세대들은 부모의 울타리가 너무 약해져 있고 가정 안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모들은 다 이제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하기에 바빠서 아까 우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그래서 구구절절히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결국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부터 울타리 없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영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자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여성들에게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거 마치 열쇠로 문을 여는 것처럼 이 작은 문틈으로 문을 따주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막자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쩌면 아까 맨 앞에서 보충성의 원리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것을 문화로는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법이라도 두어서 마지노선으로 우리 스스로를 약간 올가매는 족쇄로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중에 아까 이제 다수 의견대로 말씀드렸는데 소수 의견으로 합헌 의견 내시는 재판관님들 의견 읽으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낙태죄 조항 및 의사낙태죄 조항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하시면서 자기낙태죄 조항이 합헌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앞에 달아놓으신 문구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합헌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 그렇게 하시고 범죄적 논거를 쭉 밝히십니다. 그리고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한 합헌 근거를 밝히시면서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하겠노라. 비록 어떤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겠노라. 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기반한 제네바 선언 문구를 선언으로 하십니다. 이거 보면서 사실은 이것도 사실 지난번에 봤을 때는 이렇게 헐겁게 봤는데
이분들이, 이 두 분이 이 선언을 쓰시는 한자 한자, 이것을 맨 앞에 쓰신 마음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당연한 것을 이렇게 결정 내리는데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이것에 대한 경고를 날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법률가 중에 한 사람으로 정말 이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무리는 아니고요. 사실 이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강의 안 말고. 네, 저는 사실 낙태죄 합법화 반대하는 운동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생명윤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냥 일반 평범한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엄청 소명을 받아서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변호사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변호사로 살았는데 어느 날 옛날에 믿었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 있어라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낙태죄 관련해서 이런 일을 하는 곳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 생명윤리 이전에 활동하시고 운동하시던 분들도 많이 있고, 저는 변호사 중에도 작은 사람이고, 생명윤리를 연구하는 무슨 단체나 기관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제가 갑자기 나서서 낙태죄는 이런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무슨 헌법 연구하는 학자도 아니고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힘을 가질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창세기 4장 10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한테 이제 알게 하신 것이, 주신 단어가 핏소리였습니다. 핏소리. 그 핏소리라는 단어가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너무 괴로웠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찾아서 읽었을 때, 그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을 치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셨을 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다 아시죠?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묻는 그 답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대 여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외침과 너무 똑같았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이 시대의 여성들이 다 가인이구나. 그리고 가인이 결국 하나님께 받은 회개의 기회를 다 저버리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받아들일 때 한 말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죄의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는 걸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런 마음이 정말 들었던 게, 아까 보셨죠? 낙태죄 1년 이하입니다. 1년 이하. 1년에 10건 이하 처벌됩니다. 근데 이게 무겁고 여성들에게 족쇄가 되어서 싫다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의 마음이 어쩌면 이 가인과 똑같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핏소리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여성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이 여성들을 너무 싫다라는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니고요. 핏소리가 어디 있냐면 땅 속에서 이 땅에 이미 뿌려진 핏소리가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이 땅에 뿌려진 피가 이미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50만 건. 네. 그것은 어쩌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여성 인권이 이렇게 많이 급상승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여성 인권이 굉장히 훨씬 더 가부장적인 사회였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이 여성 인권에 대한 운동을 했고 또 교육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랐고 여성 인권이 당연한 건 줄 알고 아까 봤던 IPPF의 지원을 받아서 다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했습니다. 월경 조절술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서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거를 우리 크리스찬
여성단체에서 나서서 오히려 지원했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들은 소문에 이제 교회 사모님들이 오히려 권장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놓쳐버린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 핏소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가 한 거 아닐지라도 이 땅에 묻혀있는 핏소리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할 때 우리 땅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저도 어쩌면 그 여성 운동의 혜택을 입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욕심은 사실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어도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가정 안에 있으면 여성이 계속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을 하면 사실 가정이 아니라 어디라도 그렇습니다. 회사 생활을 해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도 그렇습니다. 혼자인 것이 제일 편하죠. 심지어 아이를 낳아 키울 때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까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보면 구구절절 여성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포기하는 것들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이 시대가 아이를 키웠을 때 행복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덧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고 그러면 아우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어?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지? 아이가 너무 예쁘지? 라는 질문은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되었고, 너무나 쉽게 쓰는 경력단절.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강권적으로 1년을 쉬었습니다. 1년을 쉬었는데 나름대로 경력 단절이죠. 그 시간 동안 정말 타인에 의해서 경력 단절을 당하고 보니까 정말 아이를 안고 창밖에 이렇게 나무 흔들리는 걸 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게 이런 감정이구나. 그리고 나서 정말 제 경력과는 전혀 무관한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서 다시 계속 이렇게 길을 따라 오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나의 그 기간 동안 나를 만나주시고 전혀 아무런 경력 단절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제 주변에 많은 아이를 다산한 엄마들도 그것을 느낍니다. 예,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경력 단절을 우리의 또 다른 커리어로 만들어 가고 계심을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어느덧 그것을 다 외면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예비 목사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 압니다. 그래서 여성 법조인이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총대를 메고 저는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결혼하기에 앞서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경력 단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이 경력 단절을, 세상이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경력 단절을 다시 연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아이를 키우는 커리어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게 보고 계시는지 아는 이 성도들로 만들어내야 이 시대의 생명윤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네, 잠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이 말씀은 제가 사실 이 낙태죄 반대 운동, 낙태죄 폐지 반대 활동을 한 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너밖에 이제 그 핏소리를 아파한다면 네가 해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 정말 사실 그때는 제가 좀 더 일찍 했다면 좋았을 텐데, 막 급박하게, 너무 급박할 때, 작년 연말 입법 시한이 마지막인데 제가 거의 본격적으로 한 게 9월, 10월부터인데 거의 매일 소파에서 쪽잠을 자면서 막 대상포진에 걸리면서 잠을 못 자고 너무 피곤한데 정신을 맑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신으로 이대로 교통사고가 나면 순교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12월에 공청회가 있다는데 저보러 나가라는 거예요. 가서 국회에서 발언을 하라는데, 그때 또 다시 이제 하나님, 저는 생명윤리 전문가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냥 큰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도 아니고
무슨 생명윤리 연구원에 있었던 연구원도 아니고 헌법학자도 아니고 무슨 교수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 세상 앞에 내놓을 커리어가 변호사 타이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실 때 하나님 만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변호사 자격증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가 안 만졌는데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게 뭘 잘못했다. 이제 그때가 왔다. 내가 네가 말하기를 원한다 하셔가지고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 말씀 아시죠?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 그냥 외치자 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태아들의 생명을 대변하는 자로 그냥 말해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목도한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전혀 아무것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자리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구나. 여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멀리 밀려왔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심기일전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성의 몸이 제목은 이렇게 박혀 있는데요. 미국은 주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는데 텍사스 여러 주에서 낙태 금지 법안이 뉴스 보시면 저는 사실 이런 운동을 하고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뉴스만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국 텍사스주에서 낙태가 금지됐다가 허용됐다가 다시 금지됐다가 계속 이런데 어디냐면 여기도 임신 6주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혹시 지나가셔서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응급 상황의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강간이나 금친상간도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임신 6주를 기준으로 해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6주 전까지는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아기가 심장이 언제 뛰나요? 그랬더니 5주 3일이요. 그러셔서 5주 3일. 그냥 5주 6주가 아니고 5주 3일.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5주 3일이랍니다. 그 날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옥스퍼드대에서 밝혀진 바로는 그 전부터 아기의 심장은 뛰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들을 수 있는 게 그 5주 3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는 사실 생명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미국도 사실 이미 수십 년 전에 낙태가 많이 허용되는 우리가 사실 아까 주스 얘기가 막 나왔던 게 사실 미국에서 있었던 그 낙태 로데 웨이드 판결 때문에 시작된 것인데 몇 주까지는 전부 허용, 뭐 몇 주까지는 일부 허용 뭐 이런 식으로 허용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되에 돌아가려는 흐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낙태죄 폐지되고 10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는다면 지금이라도 이 흐름을 뒤집어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막 45년 된 나라에서도 이렇게 한 주 한 주 치열하게 싸워내면서 왜 이런 거 하겠습니까? 엄마들이 또 이제 세상을 살아보니 이 낙태가 자유화 되었을 때 오는 흐름이 그냥 낙태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태죄 다음에 일어나는 그 성의 자유화와 생명윤리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음으로써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생명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힘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혀가면서 무슨 기득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크리스찬들이 차별금지법 이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만 이것들이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혹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은 사실 이런 운동이 낙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낙태가 이제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명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내신 질서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시작됐는데, 우리는 어쩌면 낙태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우리가 조심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여성들에 대한 배려. 이것이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듣는 우리 여성분들 계시다면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도 남성분들이 무조건 이제 여성 문제니까 입을 떼지 말아야 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성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혹은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씩 얘기를 해보면, 저도 친구들이 그건 왜? 라고 하는데, 법률 하시는 그러니까 법조인들 중에도 그렇고, 낙태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뉴스를 보여주면, 야, 이렇게 애들이 죽어서 굴러다녀. 애들 사체가 쓰레기통에 있다고.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하면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누리고자 하는 권리에 대해서 무조건 탓을 하시고 비난하실 것이 아니라, 혹은 모른 채 하고 외면하실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점점 타협해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올 초에 이제 하나님이 커다란 말뚝을 보여주시면서 큰 강 한가운데 저를 두신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제가 꿈을 깨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이 말뚝 뭐지? 말뚝을 박나? 그래서 혼자 생각으로 말뚝을 박고 난 나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깨달았죠. 이 말뚝을 붙들고 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강 한가운데. 이 말뚝을 박고 난 나가는 게 아니라, 말뚝을 붙들고 그 강 한가운데서 서 있으면 옆에 동역자들이 와서 붙을 것이고, 그 동역자들의 힘을 모아서 큰 강을 거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여기가 우리의 마지노선입니다. 우리가 미국처럼 이 흐름을 뒤집어 가기 위해서는 지금 서신 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시 영유한다는 마음으로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저한테 주신 마음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정말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여기 초록창에서 생명을 쳐보면 이렇게 국어사전이 나옵니다. 2번, 우리의 희망이 되는 정의가 있습니다. 여성의 자궁 속에 자리 잡아 앞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존재를 생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의가 언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성단체에서 나서서 이거 말이 안 돼 라고 하면은 이제 포털에서는 지울 수도 있죠. 슬그머니. 아직 이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탁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 제가 요새 이제 여러 사건들을 실제로 하는 변호사이잖아요. 어린 여성들이 성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고, 그러면서 생명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는 이런 어린 여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범죄자들을 많이 변론하고 있는데, 너무 웃긴 게, 남성이 범죄자인데 여성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네. 지금 성이 굉장히 문란한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를 가르쳐야 할 시대입니다.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이제 예비 목사님들께서, 우리 목회자님들께서 꼭 성도들께 가르쳐 주셔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무슨 나무나 꽃과 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생기를 불어 지으시고 정말 아름답다고, 보기 좋았다고 하셨는데,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자기 존중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외로운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 여성들이 많은 범죄에 빠져 들어가는 이유는
너무 외롭게 자라고 그 상처의 틈을 타고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너무 소극적이 되었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데도 급급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아이들의 외로움과 상처를 타고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세상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 친구들은 이 상처가 깊어지면 남자를 찾습니다. 의존할 남자. 네. 의존할 남자를 찾고 그것이 이제 성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남자를 완전히 배척한다든지 이런 두 개의 흐름으로 대별되고 있는데 자아 존중감을 키워주시는 그런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되고 이런 사역이 너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셨다. 내가 내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받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고 특히 젊은 친구들을 만났을 때 너무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너무 큰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국선 변호를 하는 친구 중에 굉장히 이제 험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1심에서 징역을 받았는데 제가 항소심에 국선 변호를 하게 돼서 가서 막 혼냈어요. 할머니가 그 친구를 키워주셨는데 야, 너 이렇게 살면 할머니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그랬더니 저는 이제 아줌마가 되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막 반말해도 되고.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남편이 사랑해주고, 사람들이, 그냥 이상하게 봐도 뭐, 남편이 괜찮다는데. 그런데, 너 어떻게 하시겠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기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엄마 아빠 없다고 다 받아줬잖아.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이러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겠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너 후회한다. 또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라. 그런데 감사 편지가 왔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없이 자랐는데 누구도 나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뭘 잘못했다. 너의 인생은 왜 생각 안 하냐.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는 젊은 성인이었고요. 더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찾아올 가족이 없어진 수용자들이 많고요. 범죄에 빠져 있을 경우에 그런 분들 많고 이런 상처 안에 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상처를 사람으로 어떻게 채워보려다가 결국 실패해서 범죄로 빠진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특히 성에 빠지고 또 아기를 버린 엄마들을 종종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나마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버려진 아기들을 키워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분들 만나뵈면 정말 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인간으로서는 정말 못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기를 버린 엄마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기도 품고 엄마도 품어야 된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이제 이런 엄마들을 변론하는 활동을 종종 하게 되는데 저 정말 인간으로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내가 낳은 생명을 버리고 생명이 포퇴될 수 있는 자궁을 가지고 성관계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지만 그 친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그럴 때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 하나도 인식이 없습니다. 내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생명이고 이 생명으로 인해 내가 기쁘고 이런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다 이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 빼앗아 가버린 시대에 대한 책임감은 사실은 뭐 이 시대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알려주셔서 이 기쁨을 다시 공유하고 누리는 우리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예쁜 게 아니고요. 이 시대가 다 같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역류, 반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의 소중함을 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못지않게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사회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건강가정기본법 관련해서 오늘 이제 그런 주제는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지만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이 또 국회에 계신 분들은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자꾸만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막아낼 수 있는 곳 역시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공동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신성하게 자기의 살과 뼈를 깎아가면서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가정에서 또 그 가정 안에서 온전한 보호를 잘한 자녀들이야말로 오로지 유일하게 이 사회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세상의 가정, 모든 가정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잘 맞아서 하나님이 내신 가정 가운데, 그래서 너무 잘 맞아서 아무 문제 없이 해로하시는 가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이라도 다 자기를 깎아내고 부인하고 낮추면서 하나님이 내신 내 배우자와 맞춰가면서 살아내는 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이혼하고 상처받으신 분들의 상처는 감싸야겠지만, 그것을 잘못 생각하셔서 이제 낙태에 찬성하시는 목회자분 내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성 목회자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자기의 인격을 죽이는 그런 힘든 고통의 임신은 허락하지 않으실 거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용서하신다, 허용하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접근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거 아닌 거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신 가장 첫 번째 사회 공동체, 가정을 꼭 지켜내고, 아까 제가 이제 간략 이렇게 짧게 제 관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엄마의 사명이 사실은 여성들의 사명 중에서 가장 높은 거고, 하늘에 가서 저는 상급이 있다고 하면 제가 가진 모든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저는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상급으로 쳐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직장이 여러 가지 쓰리잡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직업이 있다면 그것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세상의 돈에 우선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여기 특히 남성분들이 계시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설득하고 지혜롭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로 가정 안에 스며들게 할지, 이미 아주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여성들은 일해야만 해라는 권리를 주입받은 여성들에게 저도 사실은 그런 게 당연했던, 저 골드미스예요, 저. 나름 골드미스로 오래 살았는데 이런 훈련과 교육을 받고 진리 안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목회자님들의 역할이 많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 사회에선 절대 이제 배울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깨어날 때, 이 시대의 여성들이 깨어나서 가정을 지켜줄 때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 네, 그 벽돌들을 쌓아갈 때 내가 가장 많이 쌓는 게 중요한데, 내가 살면서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벽돌 한 장으로 치시면, 내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희생하는 그 순간을 벽돌 10장을 쌓아주신다고 하면 당연히 게임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력 단절이라든지 무슨 사회성 떨어지는 사람인 것처럼 그것을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교회에서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바꿔주실 분들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남녀의 차이.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교수님 소개시켜 주셨듯이, 바른인권 여성연합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남녀는 차이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 되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 저희 아이가 최근에 유치원에 이제 상담을 갔는데, 성별에 대한, 성별에 대한 감수성, 인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면서, 다른 건 다 남자도 할 수 있어요, 여자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답변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더라? 자동차 수리공은 남자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잘못 답변했으니까 엄마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슬펐어요. 저 나름 선별해가지고 유치원을 보냈는데, 물론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을 보내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선별해서 보냈는데, 이 유치원도 똑같구나.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막혀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넣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배워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엄마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엄마들이 이것을 분별하고 유치원에 가서 배우는 것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가르치게 만들어야 되고, 그 엄마들이 나는 이게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너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저도 5년 중에 우리 애가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왜? 엄마는 결혼해서 너무 좋은데?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아이도 아직 어린데도 결혼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이런 흐름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남녀가 다른 점, 그리고 여성이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 계속 말씀해 주시고, 우리 여성의 사명이 오히려 남성을 세워주면서 내가 더 서는 그 역할인 것을 더 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셔서, 기본의 기본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계속 흘러간다고 믿고요.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까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내가 남자와 동일한 커리어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이 흐름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목사님들께서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법적인 지식은 다 잊으시더라도 꼭 이런 흐름이 하나님의 흐름과 반대된다는 것, 그래서 꼭 지켜주시고 앞으로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좀 알리는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상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네, 이 시간 감사합니다.